세미나는 1부 미국 법인 설립 진행 절차와 2부 비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주변에도 미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많은 스타트업 파운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소에 이제 상담을 종종 해드리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 진출에 대한 꿈은 다들 가지고 있고 원대하지만 장기화되고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화되는 것일까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제가 추론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법인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둘째, 미국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절차를 모른다.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현지에서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할지, 한국에서 직원을 보내려 해야 하는데 비자는 어떤 걸로 해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법인 유형,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Ccorp, Scorp, LLC와 같은 법인 형태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51개의 주가 있는 미국에서 어떤 주가 과연 나의 비즈니스와 맞을지, 다들 델라웨어 주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델라웨어 주가 좋다는데 왜 좋은 건지, 그리고 과연 내 비즈니스에 적합한지와 같은 정보를 이제 오늘 연사분들께서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과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실 오늘의 연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사이신 미국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실 존청 변호사님은 기업법과 국제조세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며 JCN 컴퍼니 법무회계법인의 대표이시며 본투 글로벌의 글로벌 파트너이십니다. 그리고 과거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투자자문위원이셨고 KPMG 국제조세부서의 변호사 겸 회계사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JPM 모건에서 첫 경력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격 및 학력은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며 필라 미국의 금융산업규제당국의 투자자문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학사를,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세무회계 석사를, 마지막으로 로욜라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사이신 유해준 변호사님은 입국 금지 면제 신청, 투자 및 기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시며 저희 JCN 컴퍼니의 이민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 경력으로는 필라델피아 법무부에서 근무하셨고 홍콩 법원과 로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자격으로는 뉴욕주 변호사이시며 뉴욕 변호사협회와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의 회원이십니다. 학력은 서강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금융 전공을, 그리고 드렉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존청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이와 같은 지금 방식으로 세미나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보통은 이제 강연을 또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해서 뭐 시선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서 충분한 충실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3주 전쯤에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2주 격리 마치고 이제 지금 생활하고 서울 일정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미국 내에서의 그 고객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의 현지법인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그 중역들 또는 오너들, 그리고 기타 진출에 관심을 갖는 엔터테이너, 운동선수 이와 같은 분들이 미국 어떤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법률, 조세, 세무에 있어서의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체 저희 JCN 컴퍼니 역할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세법, 상법, 투자 관련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이 격월로 서울 사무실에 나와서 출근하고 일정을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년 이상 걸렸고,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도 좀 지연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나올 때마다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세미나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타의 모임 또한 그런 목적에서 나온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 주최 측에, 이번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주최 측이기도 한데, 문의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이 어디언스인지, 청중인지를 확인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특히나 이제 저나 오늘 이제 다루는 주제들이 결국 법, 그 중에서도 세법, 상법, 이런 투자, 이민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또 이런 내용들 자체를 1시간 반에 걸쳐서 모든 걸 다 전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좀 잘 정돈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키타의 멤버사들이 위주로 이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그래서 그 중에는 소기업, 스타트업으로서 바로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일정 기간 비즈니스를 해왔으면서 이제는 미국 회사로 나는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기업, 중견 기업으로서 미국의 어떤 카운터파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진출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현지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룬다는 것보다는 각각의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 이게 세법적인 부분이건 상법적인 부분이건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쉬운 용어를 써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끝나고 났을 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도와주시는 분명히 그런 리걸 어드바이저 또는 텍스 어드바이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꼭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성공적이지 않을까, 성공적인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다룰 내용, 이 뒤에 이어서 또 비자 관련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어젠다로서 미국 법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 결국은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걸 통해 미국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것 텐데,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고려하면 좋을 법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플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회사로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는 준비가 됐어. 내가 지향하는 시장은 미국이고, 나는 이제 미국 회사로서 컨버트, 그러니까 나의 그 스테이터스를 바꿔보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 미국에 진출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디에 언제 설립하는지에 대한 그 법이나 과정들을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국 내 법인 설립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법인 설립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저희가 예전에 준비한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플립이라고 하면 플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막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칼럼, 그리고 뭐 기타 뭐 델라웨어 컴퍼니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본인이 해당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왜 미국 회사, 왜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에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통해서 뭐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주로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창업을 하고 한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더 해당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법인을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가치를 키웠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이제 100억이 돼서 나는 성공했다. 그래서 유명한 대기업에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뭐 100만 원 빼고 그러면 결국은 매각에 대해서 내가 벌어들인 이익은 100억이죠. 그런데 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면 그거 믿어지시겠어요? 너무 too good to be true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면, 물론 자격 요건은 필요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자격이 아니거든요. 내가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매각을 했을 때 나오는 캐피탈 게인이죠. 주식의 매각의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랬을 때 1,000만 불까지는 텍스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룰이 있으니 만약에 내가 지금 창업을 고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효용, 혜택을 누리는 게 장기적인 어떤 플랜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텐데, 그걸 고려한다면 창업을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중에는 5년 동안 그 회사의 주주로서, 그 회사의 창업가로서, 또는 어쨌거나 그 회사의 오너로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창업을 미국에서 할지 말지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타임라인에 우리가 시간을 번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이걸 알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뭐 그 밖에 1,000만 불이 더 넘으면, 1,000만 불이 이제 10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더 넘더라도 또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디퍼하는, 그 2월 할 수 있는 그런 또 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제가 이걸 안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하셔도 너무. 그래서 두 번째는 섹션 83B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기술적이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기술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내가 회사의 주주로서 창업을 하고 거기서 회사를 키우고 나서 주식을 매각할 때 그때 적용되는 세율이 훨씬 더 낮게 적용되도록 해주는 미국 세법상의 특별 조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서의 그 매각에 필요한, 매각 시 발생하는 그런 세율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규정에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키 멤버였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 왜 미국 회사 법인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R&D 텍스 크레딧, 그 다음에 SBIR이라는 게 있는데요. R&D 텍스 크레딧은 뭐 연구개발이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고요. 특히 어떤 기술 기반의 R&D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 R&D를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텍스 크레딧이 됐건 그랜트의 형태가 됐건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이거는 국적에
그러니까 주주가 누구냐, 주주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R&D를 하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yes라는 거고요. 물론 한국에도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R&D는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 이게 어떤 정부 기관, 그게 중소기업청 뭐 이런 데서 이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자격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뭐 사업장 사이즈에 따라 뭐 어느 정도 뭐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 미국에서는 그보다 다른 관점, 좀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실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기술적인, 아주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공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상식선에서는 R&D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서조차 혜택을 보는 그런 제도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BIR이라는 것은 정부 조달 사업입니다. 정부에서의 어떤 연구 개발 사업에 실제 우리가 또한 외국인이지만 미국 법인을 세워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언제 이 회사를 세우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일 텐데요. 이건 반드시 꼭 미국 회사에 대한 내용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언제 법인화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더 적절할 텐데요. 내가 만약에 혼자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파트너들 간에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그리먼트가 필요하겠죠. 주주 간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점이 왔느냐. 또한 IP, 나의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것을 등록해야 되고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yes라고 하면 법인화를 고려할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을 일으킬 것이냐. 그렇다면 고용계약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고용을 일으킴으로써 당연히 우리에게 고용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법인화를 통해서 프로텍트해야 되는 그런 관심도 생길 것이고요.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창업을 할 때 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키 멤버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주식을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비자, 키 멤버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미국의 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앞서 여기 말씀드리는 이 내용, 캐피털 게인 트리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밀리언까지에 대해서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런 조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인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펀딩, 어쩌면 지금 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 중에는 내가 미국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더 국제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한국에 국한된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 뭐 킥스타터라던가 아니면 아마존의 그 마켓플레이스죠. 거기에 등록해서 비즈니스 하는 그런 업체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뒤이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 법인이었을 경우에 비해 미국 법인을 진행하면, 미국 법인을 세워서 진행하면 실무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고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언제 법인화를 하는지, 언제 미국 법인화를 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플립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회사를 미국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과정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몇 분께서 이제 들어보셨다는 걸 이제 뭐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거나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게 미국 회사로서 보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키 디벨로퍼, 키 프로그래머 또는 키 멤버들이 다 한국 인력이고,
이와 같은 리소스들을 다 한국에서 활용하는 게 더 수월할 경우, 그리고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런저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한국 법인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런데 1년이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래도 뭐 궤도에는 들어섰다, 뭐 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미국 회사로 가야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 진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 회사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한국의 가나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다 청산하고 실질적으로는 없애고 그리고 그 회사가 ABC 법인으로, 미국의 ABC 법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뭐 말하자면 첫 번째 옵션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BC 법인을 별도로 세우고 가나다 법인이 이 ABC 법인의 자회사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기존의 법인을 청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뭐 두 번째 옵션이라면 실무에 있어서는 어떤 걸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예, 맞습니다. 두 번째를 더 많이 하는 제가 왜인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 비해 두 번째가 기존의 법인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릴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실제 계약서를 꾸미고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되건 간에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보면 세 가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텍세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이걸 다른 방식의 구분을 택한다면 한국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과 미국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예외 없이 두 번째 방식, 즉 한국의 가나다 법인이 미국의 ABC 컴퍼니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 법인의 주주들이 다 있겠죠. 이 주주들이 본인들이 가진 가나다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을 미국 회사 ABC 컴퍼니를 세우고 거기에 현물 출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가나다 법인의 지분이 ABC 컴퍼니에 현물 출자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ABC 컴퍼니가 가나다 법인의 100% 쉐어홀더, 주주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주주들은 그 캐릭터 그대로 ABC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가나다 법인이 운영이 되어 왔으면 그 이후에 그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또한 그 가치만큼을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현재 플립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예컨대 창업 이후에 1년, 2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얼마였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한국 법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텍세이션의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 출자를 그냥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과세가 된다거나 복잡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어떤 정부 보고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 내의 거래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크로스 보더라고 하죠. 거래가 되다 보니 마치 이 기존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플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고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 행위로 인해 그 시점에서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그런 거래가 트리거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점에서의 회사의 가치가 필요한 거겠죠. 그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양도 차익을 한국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담이 회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였었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했다면 적은 부담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플립을 하려다가 이건 뭐 너무 과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뭐 결정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텍세이션에 대한 것들 방금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에서의 큰 걸림돌 또는 거쳐야 되는 그런 관문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너무 당연하겠죠. 예컨대 내가 주주로서 물론 내가 혼자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법인을 세워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잘 되다 보니 이런 기관 투자자들, 엔젤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어떤 차등 규정, 주주로서의 권한이라던가 또는 기존의 계약에 있어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의 제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미국 법인으로 다 옮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옮겨갈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실제 미국의 계약서에 반영할 것인지, 미국의 질서법은 그런 것들을 또한 다 받아들여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굉장히 뭐 대상이 아닌 분들이 여기는 지금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회사가 한국 회사로서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미국 회사로 컨버트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그 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와 같은 판단이 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sooner the better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밸류에이션 말할 필요 없겠죠. 밸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나오는 어떤 과세에 있어서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과 텍세이션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내가 더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책임져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계약적인 의무들이 많을 것이고,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의 판단을 내렸다면 그거에 따른 엑스큐션, 실행은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일반적으로 더 좋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플립을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어떤 내용인데요. 간단히 보면 밸류에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국세청에도 신고하고 외환은행, 외국환은행이겠죠. 또 한국은행의 이런 외국환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신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서 거쳐야 되는 것들이 한국 쪽에서 굉장히 대정부 작업에 반환한 많다,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 알면 좋겠고요. 그 밖에 미국 차원에서는 사실 기존의 계약을 어떻게 온전히 미국 내에서의 그 법적인 그 리퀘어먼트를 충족하는 계약서로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미국의 법인을 나는 세워서 진출을 하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formality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substance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formality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뭘 하건 간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격식을 갖춰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ubstance라는 것은 이 격식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속살인 거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요. formality를 먼저 보면 entity formation이죠. 뒤이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주식회사가 있고 합자 회사가 있고 한명 회사가 있고 유한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미국에도 그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비즈니스에 적합한 엔터티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에 맞게 등록, 주정부, IRS 이런 데 등록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책임 있는 책임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사람이 어야 한다, 또는 그게 수월하다라는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와 같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수월해진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할 테니 그러기 위해서 미국에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어떤 포멀리티 차원에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 속살이라고 하는 것은,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회사만 그냥 뼈대만 갖춰서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의 현지 법인, 디스트리뷰션 컴퍼니를 세우기 위해서 그쪽에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하겠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고용이 있을 테니, 미국은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싱글 모스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쟁, 법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에리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고용과 관련된 인플로이 핸드북이라던가 계약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다 준비해 줘야 된다는 게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와 같은 지금 한국에서 진출하는 입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키 멤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그 경우 비자에 대한 고려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 미국 진출 이후에 투자자들을 현지에서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것을 모색한다면 역시 그와 같은 것에 그 시리즈 라운드 펀딩에 필요한 법률적인 서류 작업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뒤이어서 다 마무리가 되면 Q&A 세션이 있습니다만 안 기다리고 그냥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법인을 이제 세우기로 했어요. 법인을 이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고려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엔티티 타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스테이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느 주에 내가 회사를 세울 것이냐를 고려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엔티티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들은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이 답은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Corporation이 될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보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나머지 것들, 나머지는 이제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자영업이고요. Corporation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갖는 어떤 세법적인 한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주주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어떤 그 특별한 엔티티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파트너십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이 주주가 되는 회사로서 미국의 스타트업이 됐건, 그리고 아니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미국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현지 법인의 형태가 됐건, 결국은 우리가 그죠, 그와 같은 목적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자영업을 한다거나 S코퍼레이션을 한다거나 파트너십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어느 주에서 설립하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미국은 50개 주가 있죠. 그리고 각 주마다 내가 원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지만 내가 법인을 세웠을 때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주에서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주에서 세우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로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내가 실제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한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주제이지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델라웨어가 좋다더라, 네바다가 좋다더라, 무슨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뭐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분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어느 주에 설립해야 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퍼레이션 할 때는 어떤 엔터티 타입을 우리가 세울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주에 세울 것인지를 두 가지의 메인 그 팩터로서 고려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실제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법인 설립이라는 게 정말 뭐냐라고 하면 크게 말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첫 번째로 정부기관 신고서류라고 하는데 이건 대정부 등록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설립 이후에 내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법적인 동의서, 어떤 어그리먼트의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대정부 등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신들 누구예요? 당신들 진짜 미국 회사라고 했는데 이거 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보세요. 주정부에 내 서티피케이트, 회사 설립에 대한 등록이 다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IRS, 미국의 국세청입니다. 로부터 받은 텍스 아이디가 지금 이렇게 발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IRS, 뭐 스테이트 텍스 어터리티 뭐 이런 데다가 등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간혹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한국 회사인데 아까 뭐 뒤이어 나오겠습니다만 뭐 킥스타터를 한다거나 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복잡한 거 없이 누군가에게 내 카운터파트에게 말하자면 아마존이죠. 에다가 미국 회사예요 라는 걸 보여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회사예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부 등록 서류인 거고 거기까지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런 서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 회사를 설립하면 그냥 페이퍼 컴퍼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혼자 내가 세웠다 한들 내가 주주로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그런 계약서가 필요할 거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2명 이상의 어떤 파트너 또는 공동주주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를 출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회사에 있어서의 운영 권한은 뭐고 그런 것들이 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누구 보여주는 게 아니죠. 당사자들 간의 어떤 어그리먼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설립 관련 내부 서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이로는 이제 뭐 회사의 정관이라던가 주주간 계약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 설립을 하는 게 뭐 여러 다른 니즈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뉘고 정말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당연히 다 해야겠으나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첫 번째를 반드시 함으로써 충족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서 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면 델라웨어 컴퍼니, 델라웨어 코퍼레이션 뭐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내가 뭐 캘리포니아인데도 델라웨어에서 세우는 게 좋다더라. 뭐 그러면 뭐 세금도 뭐 안 내고 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뭐 혜택이 많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고려사항들이 있죠. 왜 내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선 첫 번째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다른 이해 당사자들, 다른 주주가 없으면요.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것은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이 되겠죠. 아마 무역협회 지금 회원사로서 그런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내가 주주가 모 회사, 한국의 모 회사가 100% 소유하는 싱글 멤버 서브시디어리라고 하면 고려할 필요 없이 내가 오퍼레이트하는 그런 곳을 세우면 됩니다. 왜 델라웨어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세금도 덜 내고 뭐 좋다던데요 라는 것들은 잘못된 perception, 잘못된 선입견이고요.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또는 주주들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델라웨어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좀 크게 나가서 보면 왜 미국 회사를 세우느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미국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는 미국 회사를 세워야 되거든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 밀리언까지의 그죠? 1000만 불까지의 텍스 exemption에 적용을 받는 그런 것들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미국의 어떤 투자자로서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의 jurisdiction에 그 법에 따라 만들어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본인들이 컴포터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왜 델라웨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한 이게 이제 VC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 가는 거지만 대개의 경우 이 기관 투자자들,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에는 보통의 그 파운더들과 같은 레벨의, 같은 성격의 주주로 참여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어떤 본인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거나 아니면 매각에 있어서도 먼저 본인들이 인정을 받는 것들, 그리고 배당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preferred share라고 하죠. 이런 식의 투자를 할 텐데 단점은 다른 주의 경우에는 preferred shareholder가 되면 우선 주주가 될 경우에는 이런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우선권과는 달리 의사결정,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 면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선 주주가 돼버리면 보통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발언권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 증권법, 상법상의 어떤 규정인데요. 그런데 델라웨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주만으로도 만약에 메이저 쉐어홀더로서 자격이 확보된다면 보통 주주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회사를 매각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투자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거나 할 때 보통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VC들 뭐 있잖아요. 무슨 뭐 소프트뱅크 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의 발언권 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봐도 델라웨어를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좀 기타 다른 이유로서는 이 델라웨어의 어떤 주 상법상의 운영 시스템은 다른 주들과는 달리 배심원 제도를 택하지 않고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제도를 택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쨌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론에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항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감안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도 유리할 것이고요. 또한 델라웨어는 1800년, 1900년 이때부터 주정부의 수입이 거의 좀 과장을 하면 이 회사, 인코퍼레이션 서비스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굉장히 이에 대해 프렌들리하고 굉장히 잘 해줌으로써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델라웨어를 하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잘못된 거다. 뭐냐면 세금은 내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또는 뭐 대기업의 지상사예요. 그런데 델라웨어에 설립하면 세금을 덜 낸다던데요 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미국은 연방세가 있고 주세가 있습니다. 연방세는 모든 회사들이 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주세는 내가 어디에서 어퍼레이트를 하느냐에 따라 주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델라웨어에서 회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캘리포니아 뭐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델라웨어에서 설립을 할 수도 있지만 세금은 주 소득세죠. 이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어느 주에서 내가 고용을 일으키는지, 어느 주에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지, 어느 주에서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지와 같은 요인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주에 내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등록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의 오해가 비롯되느냐 하면 델라웨어에 설립했을 때 매년 프랜차이즈 피라는 걸 내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프랜차이즈 피냐 프랜차이즈 텍스냐 이 용어가 혼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별로 안 되고 캘리포니아는 주세가 뭐 8% 9% 된다더라. 그러니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노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을 하면서 델라웨어에 설립한 상황이라고 하면 델라웨어에는 프랜차이즈 피는 피대로 내고 캘리포니아에는 나의 오퍼레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주소득세가 추가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델라웨어를 왜 설립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으로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진출해서 회사를 세우고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델라웨어로 가는 겁니다. 뭐를 고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델라웨어가 답입니다. 반면 내가 만약에 그런 니즈는 없어요. 본사의 현지법인으로서 디스트리뷰션을 하건 아니면 그러니까 조달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건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델라웨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내가 그걸 어디에서 퍼폼하느냐에 대한 게 고려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킥스타터라던가 이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비즈니스, 본인의 상품 같은 것들을 등록해서 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최근 들어서 부쩍 늘었고 몇 년 사이에 혹시 없으세요? 많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기? 어떤 관심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보시는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는 다 뭐 클라우드 베이스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그 판매를 진행을 많이 하죠.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구식 얘기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킥스타터에서도 내가 회사를 등록해야 되고요. 은행 어카운트가 필요하고요. 피지컬 애드레스가 필요하고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수월하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형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두 단계, 대정부 등록 작업과 그 내부인들 간의 그 법적인 서류 작업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대정부 등록 작업 같은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대체로 이 미국 사람 파트너, 소셜 넘버가 있는,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그리고 실제 배송지라는 것들 또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은행 어카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미니멈으로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제가 준비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유해준 변호사께서 비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어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클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여기 한국에 이제 회사 있는데 미국에 예를 들어서 독립된 지사를 만들겠다. 그럴 때도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의 회사로서 미국의 그냥 어떤 제한된 역할, 그 나라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건 그냥 자회사 설립하는 거죠. 플립은 아니죠.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한국 회사 멀쩡하게 운영이 되면서 미국에다가 회사를 새로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뭐 밸류에이션이다, 뭐 세법상의 그런 고려사항이다, 그런 건 적용 전혀 안 되고요.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밖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세우는데 델라웨어에 세운다고 하면은 우선은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주소만 빌려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으로 잘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그것만으로 뭐 충분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는 뭐 결정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플립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업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치 평가, 가업 승계나 이런 걸 할 때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하듯이 국내에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그 내용을 다루면서 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드리면, 그게 국경을 넘어서는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게 텍서블 이벤트로 트리거가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가치평가는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무슨 현금 흐름에 따른 그런 가치평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증여 상속에 적용되는 상증세법상의 가치평가 방법, 그거를 따라가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플립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가압승계에 대해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제공해야 되는 텍스를 다 내야 되는 건데, 플립에 대한 메리트이 뭐가 있죠? 그러면 플립을 진행하는 거는 가업승계에 대한 니즈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니즈, 다른 어떤 이유에 따라서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 예컨대 내가 무슨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뭐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거기서의 나의 포지셔닝, 나의 아이덴티티를 미국 회사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한국 회사의 스테이터스를 미국 회사로 바꾸는 게 주된 objective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받는 그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저희 준비된 것들 마무리하고 Q&A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럼 두 번째 연사이신 유해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나와 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비자, 그린카드하고 F2에 대해서 기업가들이 알아야 될 것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인 미국 방문을 해보신 분들 같으면 기본적인 내가 미국 비자와 입국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잘 알려져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좀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야가 이제 비자 이민 이 분야이시죠. 그건 보통 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비자 스테이터스 데이라고 해왔는데요.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정말 간단한데 매우 오해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연방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 개념들이 좀 오용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미국에서 꼭 비즈니스를 안 하시더라도 미국에 출입국을 하실 때, 그리고 남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오해를 많이 줄이시고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측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자라는 거는 여권에 붙어있는 스탬프, 그게 비자입니다. 보면
학생 비자를 받으셨던 분이나 뭐 여행 비자 같은 거 받으신 분들 다 비자의 스탬프를 받으실 그게 비자입니다. 그걸 안 받았으면 비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네,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비자이고요. 여권에 본인 여권에 스탬프가 찍혀있지 않다면 그건 비자가 아닙니다. 이거 간단하죠. 예. 그게 무조건 있어야 비자고요. 다른 거는 무조건 비자가 아닙니다. 그 보통 많이 미국 갈 때 쓰시는 그 에스타, 90일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그 에스타는 그래서 명백히 비자가 아닙니다. 그거 신청해도 아무것도 찍어주지 않죠. 예. 여권에 스탬프 찍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비자가 아닌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게 비자이고요. 그거 비자라는 거는 미국 입국할 때 필요한 사증이죠. 그게 비자입니다. 입국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비자이고요. 스테러스라는 거는 입국 시 혹은 입국한 후에 부여받는 신분입니다. 비자하고는 매우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비자를 갖고 가면 예를 들어서 관광 비자를 받고서 스탬프를 받고서 입국을 한다 그러면 관광 비자 스테러스, B2 스테러스를 받는 겁니다. 그게 스테러스이고요. 비자를 갖고 있어도 스테러스를 받지 않았으면 스테러스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비자만 있는 거고요. 그게 스테러스, 신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테이는 우리말로 체류인데요. 체류라는 건 미국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스테러스하고 스테이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스테이를 하려면 뭔가 스테러스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개념에서 세 가지 비자, 스테러스, 스테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 미국 출입국을 하실 때 그리고 미국에 체류하실 때도 여러 가지 오해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회사, 우리 직원에게 비자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라고 해놨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넣은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에스타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에스타는 제가 비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에스타로 일단 90일 정도 보통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에스타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타로 내가 미국을 방문하면 거가 적절하지 않고 비자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면 어떨 때 내가 필요한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타라는 거는 비자 타입 중에서 이제 B1하고 B2가 있습니다. B1이 이제 for business, 그러니까 상용 비자라고 하고요. B2가 for pleasure, 관광 비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에스타로요. 근데 실제로는 약간의 실제 적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서 미국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입국 거부라든가 심한 경우에 이제 추방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타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출장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work 혹은 employment하고 명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work를 하러 가는데 이게 비즈니스를 자의로 work라고 해서 그 비즈니스를 work까지 포함한다고 해석을 해서 이게 에스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 그런 사고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에스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처음에 이제 탐색할 때,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제 스타트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니까 탐색할 때 그 스타트업을 고려하신다면 그 탐색 목적으로 사용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타입의 비자를 신청하기 좀 이르다. 내가 미국에서 정말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할 것인지, 정말 하긴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 혹은 의사결정은 됐는데 좀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employment나 work의 사전 단계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이제 그 정도의 컨셉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적어놓은 비자 타입이 E2 비자라는 건데요. 제가 E2 비자를 처음에 넣은 이유는 가장 국내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비자 타입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주재원 파견 혹은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를 할 때 혹은 주재원으로 파견 갈 때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E2라는 거는 조약으로 인해 탄생한 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허가된 비자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조약에 적용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은 E2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2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 nationality, substantial investment, real operating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투자가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최소 조건을 이상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기업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세부적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타를 충분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E2 비자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 이렇게 써왔는데, 첫 번째 오해는 E2 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거다. 그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고요. 왜냐하면 E2 비자라는 거는 그 개인 individual investor가 쓰는 그런 E2가 있고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받는 E2가 좀 다른 형태의 E2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는데, 회사의 대기업의 주재원, 심지어는 그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도 E2를 많이 받습니다. 직급이 높지 않은 그런 일반 직원분들도 E2를 많이 받고요. 우리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게 L1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주재원 비자라고 많이 불리워지는 타입의 비자인데요.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주재원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5대 재벌, 10대 재벌 계열사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L1 비자인데요. 그거는 규모가 클수록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L1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자회사나 브랜치가 한국 회사와의 그런 관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요.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미국 밖에 있는 자회사나 모회사, 관계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1년 근무 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L1과 E2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L1A가 있고 L1B가 있는데요. L1A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직 임직원, 그러니까 관리자 역할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타입이 L1A이고요. L1B는 고위직은 아니지만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런 L1A, B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L1 블랭킷이라고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블랭킷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간소화된 절차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기업이 됩니다. 조건은 미국 내 매출이 2,500만 불 이상이거나 미국 내 임직원이 1,000명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10명 이상의 이제 L1 비자 발급이 있었을 경우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기업들은 훨씬 간소화된 절차를 훨씬 쉽게 L1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들은 L1을 특히 블랭킷을 통해서 L1 비자를 통해서 주재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 두 가지 타입의 비자로 이제 L1하고 E2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비자 중에서 어떤 걸 해야지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하느냐, 우리 직원에게 더 유리하느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기 때문에 L1 블랭킷을 사용하면 무조건 L1 블랭킷을 사용해야 됩니다. 훨씬 간소하고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1 블랭킷이 안 된다. 그런 대규모의 기업 집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부 사항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비자 유효 기간인데요. E2는 최대 5년, 최소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L1은 최초에 가능한 근무 기간이 맥시멈으로 3년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E2가 좀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은 E2는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무제한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L1A 같은 경우는 L1은 최대 연장 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L1A 같은 경우는 7년, L1B의 경우는 5년의 연장 가능한 캡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 이상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가능한 법인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L1이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러니까 for-profit corporation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도 L1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도 이제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그런 성격의 고용주들이 이제 L1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거는 E2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블랭켓의 요건을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E2가 더 좋을 수 있는데도 for profit이 아니면 E2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1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를 언급했는데요.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규모의 회사, 대기업 집단이라면 무조건 L1에 블랭켓을 해야 됩니다. 간소하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L1 일반적인 인디비주얼 L1과 E2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인디비주얼 L1과 E2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신청인의 배경,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에는 E2가 더 편합니다. 제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령과 관련된 입국 제한과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 중단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대통령령과 그 비자 심사 업무 중단을 일단 차치하고 말씀을 드려도 L1은 바로 미국에서의 오퍼레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L1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년짜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주재원을 파견한다고 해도 1년 내에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E2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린 고객 중에 어떤 분은 현재 미국의 직원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시기도 하기 때문에 뭐 좀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 전혀 오퍼레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E2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으로 전환할 때를 적어놨는데요. 이건 지금 뭐 스타트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너무 이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시면 많이 고민하십니다. 또 회사 일도 회사 일이지만 가족과 같이 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여기서 잘못되게 좀 알려진 그런 잘못된 정보로 좀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E2는 영주권이 어렵대더라, 안 된대, 심지어 안 된대더라. E2로 간 사람은. 그리고 L1으로 간 사람은 뭐 영주권이 쉽게 나온다더라. 아니면 뭐 몇 년을 L1을 했으면 영주권이 쉽게 나온다더라. 뭐 그런 식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아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L1으로 갔다 그래서 몇 년 있다 그래서 영주권이 쉽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없고요. E2로 갔다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2로 가셨던 L1을 가셨던 간에
나름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중간에라도 뭐 아주 간단한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바로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드 옵션즈라고 써놨는데요. 뭐 이민 관련한 문제도 잠깐은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션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뭐 다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통해서죠. 취업을 근거로 한 영주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with labor certification, without labor certificat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동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와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서 진행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노동 허가, 그 대부분의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은 노동 허가가 필요하다고, 기본 그 디폴트 값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에서 번거로운 레이버 세리피케이션 절차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타입들이, 대표적인 게 스크린에 보이는 EB1A라는 타입과 그 National Interest Waiver, 아마 이것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가 많이 이야기되는 그 레벨 서티피케이션이 필요 없는 그런 취업 이민 카테고리이겠고요. 이거는 하지만 굉장히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명한 교수님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이름난 연구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매우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큰 기업가들 경우에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EB1C라는 저 타입의 취업 영주권 절차도 말씀드린 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타입에 속합니다. 아까 언급해드렸던 그 고위 임직원을 위한 L1A, 비자와 매우 유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L1A로 가셨다가 이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스폰서를 해줘서 EB1C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보통 이제 가족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도 이제 이민법, 이민 출입국 관련해서 약간 과정에서 거의 매주 그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떤 발언을 했다더라, 뭐 국경을 막는다더라, 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시킨다더라, 여러 그런 이슈들이 항상 이민법 관련해서 트럼프가 강경한 발언들이 자주 언론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취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들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와전되거나 오해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이전이건 이후건 이 이민법과 이민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뭉뚱그려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뭐가 어렵대더라, 안 된대더라, 비자 뭐는 안 된대더라, 영주권은 이제 안 준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한 일반어를 통한 좀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이민법과 이민정책의 그 비자 포함해서 큰 골격은 아직도 그대로, 큰 골격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9일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정규 비자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모든 비자에 관한 비자 심사를 전격적으로 중단한 건데요. 이건 주한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업무 정상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 비자에 대해서 저번 달에 심사 업무가 재개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 비자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 심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긴급 인터뷰 요청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매우 까다로운 긴급 요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해주고 있고요. 정규 비자는 그런 타입이 아닌 정규 비자 심사는 여전히 업무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6월에 이민자들 그리고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입국하는 비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세부 카테고리별로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연장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이제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재선이 안 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이 대통령을 유효할 겁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이 아직 정상 업무로 복귀를 하지 못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학생 비자 업무에 대해서 일부 정상화가 된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 중에 하나인 L1 비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입국금지 대통령령에 적용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올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로 L1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쉽게 L1을 받아서 입국했던 대기업 비자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이 문의가 요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지만 E2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입국이 막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서 E2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그런 큰 틀에서의 입국 금지가 내려진 그런 카테고리의 비자,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에 설명해 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많은 스케줄을 진행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주위에도 심지어는 주위 분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사고가 터진 이후에 부랴부랴 수습을 하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에스타로 입국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월에 국내 모 대기업 미국 내에서 대규모의 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내 모 대기업의 협력사 직원들이 에스타로 입국해도 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더라 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시다 33명이 무더기로 입국 거부 및 즉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제 날짜로 같은 지역에서 이제 다른 그 대기업 계열사 말고 다른 대기업 계열사의 이제 협력업체 직원분들이 또 단체로 입국 거절을 당했다는 뉴스가 따끈따끈한 뉴스가 어제자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원래 그 에스타로 인한 에스타로 현지에서 워크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 그런 입국 거절을 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오바마 때도 안 됐고 부시 때도 안 됐고 그냥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그런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가 있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특히 이제 비자나 특히 에스타를 통한 입국이나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별것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사안들이 나중에 크게 불거져서 나중에는 수습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생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는 도움이 되실 게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인데 뭐 고객 상당수가 이제 미국이고
기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저희 제품 자체가 이제 아마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판매도 실제로 하는 B2B 고객들이나 B2C 고객들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플립이나 아니면 아예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던 거고 또 뭐 나중에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까지 봤을 때 이제 플립을 하느냐 이제 그냥 자회사 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이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뭐 거기 로케이션이야 뭐 공유 오피스 하면 되는 건데 시작은 그 SSN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제일 저희한테는 고민이었는데 그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직접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그 법인에 속해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US 시티즌이고 SSN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나을 거고 당연히. 근데 그 외에 혹시 저희 이제 거기 퍼머넌트 레지스턴스를 받으면 SSN이 나오지 않나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른 기업 고용돼서 SSN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 회사로 이제 옮기려고 할 때 또 그분들이 옮기려고 할 때도 그분 SSN을 이렇게 써주는 것도 당연히 괜찮을지 아니면 그분이 회사를 옮기지 않고도 그냥 저희가 명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등등에 관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거기다 플립을 세웠는데 실제로 SSN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진짜 오퍼레이션을 계속 한 명이 계속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는지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고 차차 이제 늘릴 수 있지만 시작부터 고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법적인 답이 있을 것이고 또 실무적인 답이 있을 텐데요. 법으로는 원래 그 미국 법인에 그 오피서라고 하죠. 그 운영하는 운영진이 반드시 미국인이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외국인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주주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실무적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뭐 아마존 등록도 마찬가지고 또 은행 어카운트 만들 때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사이너, responsible person이라고 하는데 그거로서 이제 미국에 소셜 넘버가 있는, 거주지가 있는 사람을 요구하니까 따라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회사의 내부인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게 답일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카운트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직원이 아닌데 소셜 넘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냐?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건 회사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그 역할을 부여받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비슷한 질문인데 저는 H1B로 일하다가 나온 경우여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US 시티즌이 아니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괜찮냐는 말씀은?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익스파이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뱅크 어카운트 있는 걸로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은행을 열기 위해서는 그 실제 뭐 Statement of Information 뭐 이런 식의 등록된 서류상에 내가 회사를 대표하는 저 법인 계좌에 대해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모든 은행에서 그런 것들은 다 요구하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으로서 내가 소셜 넘버가 있고 또 미국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겠죠. 네, 그 H1B로 이제 체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H1B를 일을 하실 때 받은 SSN은 당연히 나중에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SSN이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뱅크 어카운트로 열라고 하면 그 사람이 SSN이 있어도 현재 신분이 그 취업 가능한 비자나 영주권 같은 게 없다면 그 사람이 가서 은행 계좌를 열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은행에서 잘 몰라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그 은행 계좌를 열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신분이 미국에서 단순 방문이 아니라 H-1B 같은 취업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 한국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데 그 라이센스 계약의 주 내용이 보통 상표권 사용이나 아니면 영업 전반 노하우나 기술에 대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세법상에 혹시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서 로열티를 받을 때 한국의 본사가 미국의 현지 법인, 그러니까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회사? 완전 다른 회사요? 그 말은 뭐 그냥 한국 회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센스 피를 외국의 유저로부터 받는다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아마 그러나 그게 세법적인 면에서는 원전 징수에 적용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특히 이제 지급하는 입장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럼 만약에 이 라이센싱 계약이 가맹 계약에 관련된 거라면 혹시 또 특별히 적용받는 법규가 있을까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 테리토리 미국의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법에 따라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이런저런 서브 프랜차이즈들을 하는 그런 절차를 따라야겠죠. 단순히 그냥 그 지적 재산을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성격은 아닐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애초에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라이센싱에 대한 조건만 주거나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서 진출을 한다면 미국에 진출을 한다면 미국에 진출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한국 회사가 미국 단독의 또 다른 법인,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하고 그냥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국 회사랑 뭐 그 회사랑 합자 법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단독 자회사를 세워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진출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반드시 미국에 진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된다 이건지 아니면은 굳이 설립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하는 그 주체가 미국 법인이라면 상관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중국의 어떤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국 회사로서 미국의 그 영역에서 프랜차이즈로서 하고 싶다 뭐 그건가요? 프랜차이저라는 건 지금 본인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미국에 진출시키고 거기에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파트너사가 미국 회사여야 하냐라는 말씀이세요? 미국 회사가 있다면 저희가 굳이 미국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한국 법인이 미국의 법인 회사 굳이 안 설립해도 되는 거죠. 예. 그게 궁금했어요. 네. 질문은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 진출하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하고 계약을 맺는 주체가 한국 회사여도 되냐라는 말씀.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방금 앞에 질문한 거 조금 더 연결해서 아까 이 계약을 그게 만약에 자회사라면 저희 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의 사업자인데 네. 무슨 레스토랑을 하는데 네.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다고요? 네. 그러면 그때 로얄티를 저희가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받으면 뭐 받죠. 프랜차이즈가 방금 뭐 레스토랑이 아니고 만약에 계약 그 제조업이다. 그래서 그 제조업에 대한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거기 수익이 나는 일부분에 대해서 로얄티를 저희에게 지급을 받을 때 그렇게 네. 될 때는 뭐
세금이 미국의 세법을 결국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용어가 프랜차이즈라는, 오늘은 다룰 게 전혀 없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제 거기에 나가서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가진 이런저런 노하우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걸 활용했을 때 비록 관계사라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또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세무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라는 질문인 거고,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다 당연히 예스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비관계사들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의 어떤 arm's length trans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계사이기 때문에 무슨 장난을 쳤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성격, 그 인컴의 성격에 따라 로열티라고 하면 로열티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가 미국에서 일단 적용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한국에서 받는 로열티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한 한국에서 세금 부담을 발생하겠지만 세금 부담이 있겠으나 미국에서 원천 징수를 통해 지급된 세금에 대해서는 뭐 외국세 공제를 통해서 또한 offset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비자 관련 질문인데요. E2 비자 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 운영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독립 지사 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금 미국 회사에 기술 개발 영역을 줬는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 금액을 E2 비자 받는데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에 세운 자회사에다 본사에서 용역을 주고 아니, 자회사가 아니고 예. 미국의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에 네네. 다른 회사에 용역을 주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한국 본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게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세요.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건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투자는 아니죠. 네네. 그 투자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미국의 자회사를 세워서 그 자회사에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그 돈을 보내시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 자회사가 그 영업회사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고 자회사에서. 그러니까 자회사에 돈을 넣어서 그렇죠. 그 자회사 사실은 이제 그 자회사에 돈을 보낸 이유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해서 그 자회사를 통과해서 그 대가 지급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 결과물을 미국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결과물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 그래서 그 칩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칩을. 그 말씀하신 그 한국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보낸 그 돈은 이제 지불이 되고 없겠네요. 이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 지불을.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답이 있고 예, 실무적인 답이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 그 돈의 용도가 미국 회사의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될 목적이 아니라 대금 지급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투자금으로 감될 수는 없고요. 예, 그거를 밝히지 않고 한다면 그 원칙적인 그 투자금이라는 그 정의에 부합을 하는 금액은 아니죠. 원래는 그 일정 기간 있어서 이거에 우리가 투자를 한 거다라고 그 주장을 한다면, 근데 원래 그 보낸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E2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의 정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네. 미국에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차후에 얻게 되는 결과물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플립 관련해서 또 플립에 대해서 이제 장점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점이 혹시 결국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거기 가는 건데 결국 투자가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로 이제 선회가 됐다면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의 투자 자체가 이제 국내 법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플립을 다시
백하는 건지 뭐 어떤 게 어떤 상황이 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난 가겠어라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운더들이 특히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투자를 직접 돈을 태워가지고 지분을 받은 그 preferred shareholder들과 비교해서 파운더들은 들어간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거 플립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세금 부담도 커요. 그런 경우는. 근데 결국은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으로서 내가 정말 비즈니스적인 이유가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배로 드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도와준 적은 없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봤고요. 그리고 또 그 전 단계에서 플립을 할 때에도 이제 뭐 seed round, first 뭐 이런 A round, B round 받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런 VC들이 투자를 할 때 이걸 뭐 모태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 돈 받고 뭐 이런 투자 VC들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내가 플립할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이 아니었나 보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먼저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께 여쭙는데요. 해외 지사를 만약에 설립을 하고 법인을 만들게 될 때 아까 그 델러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뉘앙스적으로는 거기다가 법인을 세워라. 어디서 내가 오퍼레이팅을 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뉘앙스도 있는데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거기서 하면은 굉장히 뭔가 좀 디테일하게 장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신 게 델라웨어로 설립하면 좋으니까 그쪽으로 해라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해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뉘앙스가 들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정돈을 해드리면 적어도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니즈를 미루어 짐작한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내가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미국 회사로서 투자도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실무적으로 내가 이미 여기서 일을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기업으로서 해외 자회사, 현지 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로 그룹핑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델라웨어에서 설립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델라웨어 전혀 아니고 어디가 당신들의 주된 영업지가 될 거냐를 기준으로 거기서 설립하시면 된다는 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델라웨어를 설립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를 받거나 뭐 아까 저기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 투자를 받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피투자 법인에. 그게 델라웨어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맞기 때문에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그런 니즈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인 거고, 그런 투자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경우 정말로 실무적으로 내 디스트리뷰션 컴퍼니로서 자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내가 미국의 본사가 100% 소유하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델라웨어 그런 걸 당신들은 적용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였던 거죠. 그럼 유튜브에서 온 질문 진행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세 가지 유튜브 질문을 유저님 폴리님이 질문해 주신 겁니다. 미국에서 플립을 해서 즉 자회사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미국에 사업체를 세우면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필수인지 여쭤보고, 또 최소 직원들이 비자를 받고 상주해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가 먼저 근데 미국의 플립을 통해서 자회사요? 아니면 그냥 자회사를 설립했다? 여기서 이거는 플립을 자회사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미국의 사업체를 세우는 걸로 플립을 얘기하죠. 플립이라는 거는 사실 미국의 자회사가 아니라 미국이 모회사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뭐 두 경우 다 해도 법인을 설립했을 때 그 법인의 어떤 합법적인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지 직원 또는 뭐 그렇죠, 현지 직원, 비자가 됐건 아니면 그냥 영주권 시민권자를 액티브하게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정말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이 아니라 실제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나왔다라고 하면 특히나 그 법인,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움직였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종업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숙제가 남겠죠. 그러니 프랙티컬하게는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됐건 킥스타터가 됐건 그런 식의 제한적인 목적으로 등록하는 성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미국에서 그 엔터티 자체가 오퍼레이션을 해서 수익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종업원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겠죠. 그게 왜 특히 또 매년 세금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그거 했을 때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데 회사가 이런 식의 무슨 revenue, expense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practically. 비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면 비자 심사에 유리하나 그런 질문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최소 직원들이 비자를 받고 상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냥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비자를 받을 때 뭐 최소 직원이 있어야 되냐 그런 질문은 근데 사실 근데 그런 질문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 버추얼 오피스를 쓴다고 하셨는데 버추얼 오피스를 쓰는 게 비자 심사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비자 심사할 때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버추얼 오피스라 그러면은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주 비자의 심사 요건 중에 리얼 앤 오퍼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국의 모회사가 뭐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다 이러면 또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국에서 그냥 아주 큰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으로 있다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버추얼 오피스만 있으면은 그 리얼 앤 오퍼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고요. 실제 만약에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실제로 미국에 있는 직원이 좀 많이 있어야지 뭐 비자에 유리하냐라고 하면 무조건 많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역시도 이제 한국에서의 오퍼레이션과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미국의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제 그 사업의 오너가 조율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콜님 두 번째 질문인데 미국 주소는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로 있을 경우 미국 법인을 만들 때 법인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미국에 거주하는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보유한 사람의 보증인으로 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좀 추려서 얘기하면 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데 예. 미국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법인 계좌를 여는데 거기에 사이너로서 들어갈 수 있느냐?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신데 한국 법인의 주주로 있으시고요. 근데 미국에 주소는 있으나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지만 미국에는 거주하지 않고 한국 법인의 주주로 계시는데 이 경우에 미국 법인을 만들 때 법인은행 계좌를 만들 때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 필요한지를 여쭤보시면 본인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데 필요한 페이퍼워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마다 팔러시들이 되게 달라요. 뭐 메이저 뭐 체이스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 이런 큰 은행들의 인터널 프로토콜이 있고 또 어떤 좀 그보다 작은 회사들 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서 미국의 피지컬 애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 당연히 주주 내지는 그 회사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회사의 레졸루션 플러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소셜 넘버 당연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피지컬 애드레스는 내가 크레딧 카드가 됐건 뭐 무슨 뭐 전기세 내 이름으로 그런 걸 가지고 보통 2차 서류, 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마도 안 되겠죠. 그러니 법으로는 그렇고 그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퍼머넌트 애드레스, 피지컬 애드레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는 은행마다 그 체크하는 그 프로토콜이 다르다고 답일 거예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그 유저네임 그 리아분이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딸이 미국 시민권자라 부모 초청을 해줄 수 있다 하는데 미리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E2나 L1 비자를 신청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 한국 기업 운영에 있어 더 복잡해지지 않을지 또 궁금해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언제쯤 진출하실 생각이신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면 요즘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유지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조 대표님이 더 말씀 잘해주시겠지만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내가 언제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가를 이제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E2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영주권을 절차를 밟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관점일 텐데, 첫째는 내가 자녀를 통해 뭐 초청 이민이 됐건 뭐가 됐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거를 획득하는 게 미국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뭐 유리하냐 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가능하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한국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미국의 신분을 얻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신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미국 신분을 획득함으로 인해 한국에서 걸림돌이 실무적으로 특히 이제 과세일 경우가 많은데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신 거고, 두 번째 면에서는 이걸 또한 더 단순화시키면 내가 영주권 받으면 나 사실 여기 있는데 영주권 미리 받으면 한국에서 뭐 세금 2번 내고 미국에서도 세금 내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일 텐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막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까지를 이 자리에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답은 그런 거 없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먼저 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 신분, 그러니까 뭐 영주권을 받건 시민권자가 됐건 이런 것으로 인해 이게 세금 2번 내고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두 번째 회사를 뭐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신분이 전체 월드와이드 뭐 과세 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라고 본다면 답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저희가 자회사를 세웠을 때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이제 와야 될 텐데 그럼 E5 비자를 뭐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substantial investment 요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일 건지,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일단 세웠으니까 자본금으로 뭐 1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뭐 대략적으로 그냥 몇 명 정도는 E5 갈 수 있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그런 명시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 substantial investment를 충족시키는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실무적으로는 일정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수준만 넘으면 이제 비자 심사에 있어서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잘 없더라. 이제 그 정도는 어들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는데요. 그 정도라는 게 뭐 단순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회사에서 가능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있으실까요? 뭐 1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1억 정도면은 그냥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1억 정도면은 그 substantial investment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보통은 이제 그래도 이제 가능하시면 뭐 한 많으면 좋지만 그래도 한 30만 불 이상은 보통 하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그 말은 30만 불 했으면 다 된다는 아니라 다른 측면이 부족하다면 60만 불, 70만 불, 100만 불이 넘어도 그 실제적인 그 회사 오너조차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그걸로 통해서 딴 게 다 괜찮다는 가정 하에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뭐 실무적인 대략적인 그런 하한선 목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의 문제로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아니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클로징 리마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고 또 한국에도 있어요.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주 뭐 격월로 나와서 한국 사무실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출퇴근하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미국 진출을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말하자면 저희 입장에서 셀링 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은 물론이겠고요. 그런 부분 플러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 뭐 문화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충족시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상의를 할 때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 회계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많은 경우 같은 사안에서 얘기를 하면 이 건은 저기 뭐 노동법 변호사하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법 변호사하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CPA, 세무사, 회계사 쪽하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들, 이게 같은 얘기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하는 거라면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얘기를 함으로 인해 혹시라도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입니다만 같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애로사항도 없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 각각 그 사무실이 있고 또 그런 인력들이 계속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접근성이라는 그런 것도 훨씬 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 중에는 법인 설립에 대한 것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 설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정부 등록 작업과 어떤 내부인들 간의 그 계약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저희가 해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 리걸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인 설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정말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닥치고 나서 하나하나 딜하다 보면 그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컨대 고용에 대해서 필요한 고용 관련된 무슨 계약서라던가 아니면 그 인플로이 핸드북이라던가 이런 HR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그때그때 회사가 성장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나오는 그 비용적인 부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저희도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더 비용적인 면에서나 어떤 준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혜택을 보는 그런 패키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스타트업 어카운팅 패키지라는 건 비슷합니다. 가장 큰 효용을 누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마존 같은 데 등록해가지고 굉장히 제한된 형태, 제한된 성격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회사는 있는데 거기 뭐 풀타임 직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역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패키지로 이런 재무 회계 서비스를 제안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버추얼 오피스는 아마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주소지, 뭐 전화, 리셉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무실 제공 서비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추가로 더 나가면 이제 회사들마다 어떤 높은 수준의 법률, 뭐 세무 회계 서비스가 필요하죠. 아까 저희가 오늘 그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은 오셔서 미국에 지금 그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그쪽에서 현재 있는 그 비즈니스를 M&A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고안하고 계시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경우에도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를 세우는 것부터 그 실제 매각 대상이 되는 타겟 컴퍼니에 대한 뭐 듀 딜리전스죠. 이건 뭐 리걸 듀 딜리전스, 어카운팅, 텍스 듀 딜리전스가 있고 그거에 따라 이어지는 자산 그 M&A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 라인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세미나를 마치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